대구에 사는 양반 유예원에게는 아들 넷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유치, 유유, 유연, 유사였는데 장남 유치와 막내 유사는 이 사건 전에 이미 사망했고 사건의 주인공인 둘째 유유는 백 씨와 결혼했지만 3년간 아이가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가출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이 죽고 둘째 형님이 사라지자 유유보다 12살 아래의 동생 유연이 장남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유유가 집을 나가고 4년 뒤에 유연의 매형인 이재가 유연에게 편지를 보내 해주에 최은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 나간 내 형 유유인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연은 깜짝 놀라 노비를 해주로 보내 형님을 모셔오려고 했지만 심부름을 갔던 노비들의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노비는 유유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노비는 유유인 것도 같다고 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최은규가 서울에 와서 매형인 이재를 만납니다. 이재는 최은규가 유유가 맞다고 판단하고 다시 유연에게 형을 데려가라고 하는데요. 결국 유연이 직접 서울에 와서 최은규와 함께 대구로 내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대구 관아에 넘기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부에서 조사를 받던 최은규가 도망을 갔고 사건은 최은규가 가짜 행세를 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다가 실패한 사기 미수 사건으로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때 유유의 아내 백 씨가 시동생인 유연을 고소하고 나서면서 사건이 커집니다. 동생이 장남의 지위와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형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결국 사건은 서울 의금부로 올라갔고 거기서 유연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형을 죽였다고 자백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유연은 사형을 당하고 사건은 형제 간의 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에 의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던 진짜 유유가 나타납니다.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숨어 지내던 최은규도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는데 중간에 그만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같이 체포된 최은규의 처가 이 모든 일이 유유 형제의 매형인 이재가 꾸민 것이라고 실토했고 범인으로 몰린 이재가 고문 끝에 목숨을 잃으면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연을 처형했던 1564년의 명종실록과 이재가 죽은 다음해인 1580년 선조실록의 말입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는 1564년 초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애초 신이 유유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유유가 신의 집에 온 것인데 생김새가 이미 변하여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안의 일을 물어보면 메아리처럼 답하는 것이 마치 부절을 맞춘 듯 하였습니다. 언어와 행동 거지가 과연 유유인 것을 의심할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유유는 본래 여자같이 곱게 생겼고 목소리도 가는 편이었는데 몇 년 후에 자신이 유유라고 밝힌 최은규는 수염도 무성하고 얼굴도 크고 심지어는 키도 더 컸다고 합니다. 외모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이 사건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33살의 성인이 실종된 지 4년 만에 가짜가 나타나 진짜 행세를 했는데
매형과 친동생조차 이 가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이 사건의 큰 허점이기도 하지만 사정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진짜 유유라고 말하는 최은규는 유씨 집안의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죽은 형의 노비 건희에게 너는 건희가 아니냐? 형수님은 안녕하시냐? 형님의 발인 때 상여가 뒤집힌 일이 있었지? 라고 하거나 노비 허이손에게 내가 처가의 계집종 옥대와 정분이 있었지? 라고 말하거나 또 친구 서시응이 벽을 사이에 두고 내가 누군지 알겠나? 하자 내 친구 서아무개가 아닌가? 지장사에서 주역을 읽다가 눈을 가지고 시를 지은 일을 어찌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가요? 과거의 일들을 이 정도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단번에 가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최은규는 대체 누구이기에 유유의 주변인들 사정을 그리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송계말록은 최은규의 신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은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사년의 관속이었다. 일찍이 유유의 여종에게 장가들었으므로 그 집안일을 엿보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최은규도 역시 집을 나가 우연히 다른 지방에서 유유를 만나 침식을 함께 했기에 유유의 마음을 일일이 기억하여 털끝만한 일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 저자는 최은규가 유씨 집안의 여종의 남편이었고 우연히 함경도에서 가출한 유유를 만나 사정을 듣고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임을 간파하고는 대담하게 그럼 내가 그 행세를 해서 재산을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기를 계획했던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뜻밖에도 백 씨가 시동생 유연을 유유의 살해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상복을 입고 밤낮 울며 불량한 아우가 재물을 탐해서 진짜를 가리켜 가짜라 하면서 형을 관에 가두었고 뇌물을 써서 형을 죽이고 흔적을 없앴다고 하소연합니다. 최은규가 사기꾼인 것, 곧 가짜 유유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헤어날 수 없는 곤경에 빠질 사람이 있었다. 백 씨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백 씨의 문제는 심각했다. 최은규와의 간통 혹은 공모 과정에 대해 추궁당할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치명적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가혹한 법적 처벌, 교형이 따르는 문제였다. 최은규는 반드시 유유여야만 했다. 백 씨의 고소를 접수한 대구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체로 최은규의 사기 사건으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형제간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임금께 아랜 사람은 대사관 박계현이었는데 대사관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조선시대 3사 중 하나인 사관원의 최고관직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생이 고의로 형을 죽인 것은 일륜을 범한 죄, 즉 삼강오륜, 삼강오상을 범한 강상죄에 해당했고 강상죄는 의금부에서 다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구에서 서울로 이송이 됩니다. 유연은 의금부로 압송됐고 삼성교좌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교좌란 세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죄인을 추국하는 것인데요. 정승의 책임 아래 사헌부, 사관원이 죄인을 조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죄를 추궁하는 자리였던 만큼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이 있는 자리지만
어찌 보면 아주 살벌한 자리였겠죠. 유연 사건의 경우 의금부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유유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살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은규가 진짜 유유인지 아닌지를 증언할 사람도 대구에서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었다면 형을 죽인 동생의 범죄를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고위 관리들의 의지, 그 의지뿐이었다고나 할까요? 삼성교자 추국이 사건에 실제 접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자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형법은 혐의자의 자백을 확보하는 것을 사건의 최종 해결 단계로 삼았다. 만약 죄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형신할 수 있었다. 고문을 수단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요구한 것은 합법이었다.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을 조선의 형법은 진실로 판단했다. 때문에 자백할 때까지 모진 고문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요. 유연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형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처형을 1년만 유예하고 최은규와 자기 형을 찾아봐 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연은 자백과 거의 동시에 처형되고 맙니다. 강상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이었고 유연은 사형 중에서도 교형이나 차명보다 더 잔혹한 능지처사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유연이 처형당한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 뒤인 1579년에 놀랍게도 진짜 유유가 살아서 나타납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윤국형은 1560년 그의 장인을 따라 평안도 순안현에 갔을 때 천유용이라는 사람을 만난다. 천유용은 미친 척하면서 여러 곳을 드나들며 남의 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행동거지로 보아 정말 미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윤국형은 그 뒤에 경상도를 왕래하면서 유유의 친구들을 만나 물어본 결과 천유용이 유유와 너무도 같다고 하여 유유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선조에게 재조사를 요청한 근거였다. 윤국형은 젊은 시절 우연히 천유용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유유일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과거에 급제하고 승진을 거듭해서 국왕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자 선조에게 재조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선조가 허락하자 즉시 천유용, 즉 유유를 지명수배했고 마침내 찾는 데 성공합니다. 천유용을 조사한 결과 그가 진짜 유유임을 입증하고도 남았습니다. 유유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된 그 순간 이전에 고의로 형을 죽인 동생을 강상죄로 처형했던 것이 정당성을 잃게 됐죠. 조정에서는 당연히 15년 전 가짜 유유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숨어 살고 있던 최은규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려던 순간 최은규가 압송 중에 자살을 하고 그 뒤로 재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날 최은규와 공모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을 백 씨에 대한 조사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은규의 처 춘수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춘수에 따르면 1562년 어느 날 난데없이 이재가 보낸 종 삼이가 나타나 최은규를 보고 유유라고 했다. 이재가 의도적으로 삼이를 보내어 최은규가 유유인지 알아보게 한 결과 삼이가 최은규는 유유라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유유가 집을 나가고 4년 뒤에 처음으로 유유의 존재를 알린 사람이 바로 이재였습니다. 이재는 유유와 유연의 매형이었는데요. 춘수는 이재가 처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채은규와 공모했고, 채은규에게 유유와 유씨 집안에 대한 온갖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이번에도 고문이 행해집니다. 이재는 춘수가 씌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고문 끝에 옥중에서 죽었다. 하지만 춘수의 초사에 의거해 이재는 유연 집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채은규를 교사하고 결과적으로 유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인이 되었다. 춘수가 이재를 가짜 유유 사건의 배우로 지목하자 이재는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죽고 맙니다. 이재를 범인으로 지목한 춘수 역시 교형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가짜 유유 사건은 이재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종결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가출을 함으로써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유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되살아온 유유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동생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혼자 편안했던 거죠. 다만 아버지 유예원의 상에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안도 용강으로 귀향을 갔고 귀향살이 후 고향 대구로 돌아가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유유, 그는 대체 왜 가출했던 것일까요? 왜 유예원은 아들의 불임을 확인한 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인가? 앞서 유유가 과도한 여성성을 갖고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유유가 과도한 여성성을 가진 남자이면서도 여자인 사람, 곧 제3의 성에 해당했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가출로 이어졌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용납하지 못했던 조선 사회에서 그것을 광역, 즉 미쳐서 제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자는 백씨를 조사하지 않고 백씨에 대한 언급을 기피한 이유 역시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성적 무능력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성행위가 불가능한 불구자이자 괴물이라는 사실이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남성 사족들은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리 있는 추론이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가능성일 뿐 당시 기록으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추론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추론하는 것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때로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야 하기도 합니다.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 전략 재미있으셨나요? 좀 더 풍부한 독서를 위해서 이 책도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역사학자 권내연 교수의 유유의 귀향입니다. 오늘 살핀 이 책이 유유 사건을 안에서 본 것이라면 권내연 교수의 책은 몇 걸음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대사관 박계현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 그는 권력자와 맞선 강직한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박계현은 왜 유연을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대사관으로서 이렇게 인륜을 무너뜨린 강상죄를 가벼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사명감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과도한 윤리의식과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는 과도한 신념이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성을 마비시켰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16세기 후반 매끈한 조선 사회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매끈한 사회의 이면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끈한 사회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